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세액공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특별세액공제 첫 번째 항목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했었죠.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각 항목이 나올 때마다 지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 한번 누적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의료비 세액공제 첫 번째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먼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그리고 뭐 장애인, 뭐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그리고 중증 질환자, 뭐 암이라든가 치매 이런 질병 있죠. 그리고 결핵 환자, 그리고 경로자. 우리 기본공제 판단할 때 경로자는 70세 이상이었는데 의료비에서는 65세예요. 요거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일단 요 항목들 먼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여기 나오는 이제 난임시술비, 그리고 이 1번과 2번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을 잘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외라고 하면은 뭐 장애가 없는 아들, 아니면은 질병이 없으신 부모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65세가 안 되신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항목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공제 가능한 의료비야 또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인데 세법상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또 그래서 4번과 5번을 또 구분하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4번과 5번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떤 게 공제 가능하고 어떤 게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먼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항목들이 세액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불문이라는 얘기는 따지겠다, 따지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영상에서 25세 소득이 없는 대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됐죠. 왜냐면은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다 따지는데 나이 요건에서 걸렸어요.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 요건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거는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가시겠죠? 그래서 자, 의료비 공제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은 나이와 소득은 다 안 따지겠다. 요거 먼저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자,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간 동안만 의료비 지출한 것만 우리가 세액공제 인정되고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것은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와 질병 예방을 위한 지출액 당연히 의료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자, 의약품 구입비인데 조건이 있죠. 치료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뭐 건강 증진 목적으로 구입했다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치료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구입했다. 목적이 치료니까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구입하거나 임차한 금액도 의료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것도 중요한 거. 안경이라든가 렌즈, 우리 시력을 보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들 있죠. 요거는 되긴 되는데 한 사람당 얼마까지만? 50만원까지만. 뭐 안경인데 아주 고가,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다. 그러면은 되긴 되지만 50만원까지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청기, 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보청기 구입비도 되는데 문제는 안경 50만원에 보청기까지도 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청기는 다 되는 거예요. 보청기 구입한 금액은 다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거 요건데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이거 원래 있던 거고 최근에 여기 추가가 됐어요. 자, 총 급여의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 산후조리원, 우리 출산하시고 나서 몸을 좀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1회에 얼마까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거니까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게 의료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제외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의료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하니까 국외 나가서 이제 치료하시겠죠. 그래서 국외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 아니고요. 두 번째 미용 목적, 뭐 성형수술이라든가 뭐 탈모수술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의 판단으로 이게 치료 목적이다. 반드시 뭐 쌍꺼풀 수술을 해야만 이 사람의 눈이 조금 덜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요. 탈모 같은 경우 좀 아쉽죠. 지금 탈모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게 질병이 아닌지 선생님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탈모는 질병으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세법상 탈모는 질병이 아니라고 보니까 이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치료가 아닌 아까 전에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치료가 아니라 건강 증진의 목적이면은 이것은 의약품 구입이 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꼭 죽을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산 게 아니니까 단순히 그냥 건강 증진의 목적이니까 의약품 구입한 거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비보전 의료비. 실비보전이라는 것은 내가 치료를 받긴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보험료 받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으면 이중이죠. 그래서 실비보전이 된 것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병비. 우리 만약에 뭐 아프신 가족이 있어가지고 간병인을 썼는데 그럼 간병인을 위해 지출한 간병비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항목 기억하시면서 이 대상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공제가 될지 안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 나올 때마다 누적해서 학습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 따지지만 나이 요건 안 따진다. 즉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지출한 금액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다 따져서 즉 우리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공제 판단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일지 아닐지 판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둘 다 따지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배웠던 의료비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둘 다 안 따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뭐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5세 동생입니다. 35세 동생이고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일단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 보는데 나이 안 본다고 했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이 동생 되겠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형제 자매가 사용한 것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 형제 자매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형제 자매가 쓴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심하시면서 무조건 소득이랑 나이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안 되는 거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요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보험료는 소득과 나이 다 따진다고 했는데 소득 만족하지만 나이 안 되니까 보험료 공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료비 자, 이 동생이 소득이 없고 35세인데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위해서 의료비 지출했어요. 그러면은 이 동생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신용카드 안 되고 보험료 안 되는데 의료비는 된다. 자,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각 항목마다 이렇게 다른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 판단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때마다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금 선생님이 7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 7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멈춤 누르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산세무 2급이든 TAT 2급이든지 간에 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할 게 각 항목별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지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 다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부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먼저 보험료는 뭐예요? 나이랑 소득 다 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질병 수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이, 소득 다 안 보고 일단 이것부터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볼게요. 1번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와 소득 다 보는데 누구 거야? 내 거예요. 나는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입니다. 우리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면은 누구 명의로 된 것만. 자, 본인 명의로 된 것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 거? 배우자 거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아시겠죠? 세 번째. 자, 보험료예요. 보험료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다 만족해야 돼요. 보니까 나이 만족했고 소득 만족했지만 무슨 보험?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아시겠죠? 네 번째. 또 보험료니까 나이와 소득 다 만족해야 돼요. 자, 모친인데 65세예요. 나이 만족하셨네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다. 자, 우리 이거 잠깐만 빼서 얘기할게요. 이거 금융소득. 자, 금융소득은 자, 2천만 원 이하 무슨 과세? 분리과세. 자, 2천만 원 초과하는 것부터 무슨 과세? 종합과세. 즉,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소득요건 만족한다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비. 수술비니까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다 안 보는데 일단 뭐예요? 이거 미용 목적이죠. 미용 목적이니까 안 될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나이랑 소득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안 되는 의료비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째 질병 수술이네요. 질병 수술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네요. 나이와 소득 다 안 봅니다. 그래서 동생이지만 또 35세 나이 만족하지 않지만 소득만 만족하지만 의료비니까 이거는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친의 한약구입비네요. 자, 한약구입비도 우리가 두 가지 나눠봐야겠죠. 첫 번째는 이게 건강 증진 목적이냐 아니면은 치료 목적이냐. 그래서 건강 증진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치료 목적이면 되는 건데 무슨 목적? 치료 목적이니까 되고요. 의약품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을 다 안 보는 거니까 부친의 나이, 소득 볼 필요 없이 이거는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이 500이에요. 지금 기타 소득 금액이 500인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과세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럼 당연히 분리과세 선택하는 거니까 이 분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니까 종합소득이 없는 분으로 판단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0이니까 300을 넘어갔죠.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이분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니까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산세무 2급이라든가 TAT 2급 공부하실 때 무조건 어떤 비용인지 보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은 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세액공제 세 번째 항목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 요건만 고려한다는 거. 자, 우리 보험료는 나이, 소득 다 봐야 되고 의료비 둘 다 안 봐도 되는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안 보지만 소득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하시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비는 다시 소득 요건만 고려합니다. 소득 요건. 자, 두 번째. 교육비를 말할 때 직계 존속과 관련된 교육비는 제외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노인대학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데 단 그 직계 존속이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교육 특수비로 지출됐다면 그것은
가능하니까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 할 때 우리가 보통의 교육비라면 일반적으로 본인보다도 일단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 비속과 관련된 교육비가 많겠죠. 그래서 그러한 직계 비속을 크게 취약전 아동, 그리고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취약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약하고 난, 즉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의 학원비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구분되는 거죠. 취약전 아동은 학원비 되지만 초중고생은 학원비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취약전 아동, 이제 취약전 아동부터 다 끝낼게요. 취약전 아동의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수업료, 방과 후 급식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험학습비는 안 되고요. 요거 구분하셔야 유치원 다니는 아동의 체험학습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도는 1인당 300만원까지. 아무리 많은 교육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300만원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중고생들의 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비 안 되죠. 학원비 안 되고. 그런데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정규 교육과정 내 발생하는 모든 비용, 예를 들어서 뭐 수업료라든가 방과후라든가 급식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중고, 특히 중학생 이상부터는 특히 또 교복을 많이 거의 대부분 입을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교복비가 비싸죠. 그래서 교복비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거 1인당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생은 체험학습 안 됐죠. 그런데 초중고생은 체험학습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1인당 30만원. 자, 이렇게 한도가 있는 거는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교복 한 사람당 50만원, 체험학습 한 사람당 30만원. 근데 유치원은 체험학습 안 되고, 자, 그리고 유치원, 취약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우리 초중고생도 한도는 1인당 300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생 볼게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은 비싸니까 이제 이때부터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를 받아요. 선생님도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학교 다녔는데 어쨌든 학자금 대출이니까 갚아야겠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도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도 세액공제,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긴 거니까 이것도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좀 비싸죠. 초중고보다는. 그래서 한도가 300이 아니라 한 사람당 얼마까지? 300이 아니라 900만원까지. 자, 900이에요. 300 아니에요.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학생 했는데 자녀가 대학원까지도 진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학원부터는 불가능입니다. 대학교까지 했으면은 배울 거 거의 많이 배웠으니까 그때부터는 직장 생활하면서 스스로 독립을 해라 이런 취지인데 일단 대학원 등록금까지는 불가능인데 대학원은 누구만 가능하다? 내 대학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또는 입학금은 가능하다. 근데 본인 이외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도 볼게요. 자, 본인은 전액 공제 가능해요. 아까 전에 취약전 아동, 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 9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있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냥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라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그 특수학교에서 지출한 금액을 우리가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장애인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한 것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전액 가능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금액도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원래 교육비 공제 안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가능하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치료한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공제가 안 됐는데 교육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니까 요거를 기억을 구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비 지출한 거 부양가족에 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는 했었죠. 자, 근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는 따지는데, 소득은 따지는데 뭔 따지지 않겠다, 나이는 따지지 않겠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 요거 공제 가능 여부 판단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기부금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 잠시 멈춤 누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입니다. 일단 대학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내 거는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되는 겁니다. 예, 가시죠. 두 번째, 자,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소득만 따지면 된다고 해서 나이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비 관련된 게 나온다. 그럼 나이는 제끼면 되는 거죠. 나이는 제끼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자녀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료. 16세 자녀니까 중학생일 거고요. 방과 후 수업료니까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녀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18세니까 고등학생이겠네요. 그런데 입시를 위한 미술학원이네요. 자, 미술학원. 아무리 입시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 이거 뭐예요? 학원이죠. 학원은 누구만 된다? 취학 전 아동만 되는 거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등학생이니까. 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노인대학 수업료입니다. 노인대학 수업료. 그런데 뭐 아무리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직계 존속과 관련된 교육비는 뭐만 된다고 했죠? 우리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23세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 기숙사비. 자, 일단 기숙사비는 앞에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대학교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 보지 않고 소득만 보는 거니까 이거 만족하죠. 그래서 얘는 소득공제 되는 거죠. 세액공제 되는 거죠. 소득공제 아니고 세액공제입니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둘게요. 기숙사비는 우리 대학교 수업료라든가 입학금과 다르게 세액공제 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요거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생 소득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이 안 보고 소득만 본다고 했죠. 그리고 대학원 아니라 대학교니까 요거는 가능한 거죠. 예,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7세입니다. 보통 7세면은 8살에 학교 들어가는 거니까 7세면은 이제 취학 전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수업료 요거는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학원비도 취학 전 아동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체험학습비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체험학습비는 누구만 된다? 초중고생만 되고 초중고생이라 하더라도 1인당 얼마까지만 된다? 30만원까지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7가지의 사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도 반복 학습하시면서 많이 익숙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 그리고 세액공제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